가짜 연려, 진실과 위선 사이의 이야기. 옛 이야기라 하면 우리는 보통 이로운 교훈이나 감동적인 충절을 떠올립니다. 영웅들의 위대한 행적, 충신들의 목숨 바친 충성, 또는 효자와 효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들 사이에 묻혀있던 진실 혹은 위선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정절을 지킨 연려의 이름으로 세워진 비석,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 속에는 조선의 윤리, 사람의 욕망, 그리고 기묘한 지혜가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처를 딛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의 이면에는 더욱 엄격해진 사회적 규범이 자리하고 있었죠. 특히 여성에 대한 규범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삼종지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성의 삶 전체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시대였죠. 특히 과부에게 있어 정절은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다시 시집가는 것은 큰 불명예였고 대신 남편의 죽음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절은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정절을 지킨 여성들을 위해 조정에서는 연려문이나 연려비를 세워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연려들은 진정 스스로의 의지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연려라 칭해진 모든 이들은 정말 그 칭호에 걸맞은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박문수.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숙종과 영조 시대를 살았던 실존 인물로 특히 어사로서의 활약이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박문수전이나 흥부전 같은 소설에 등장할 만큼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관료였죠.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부정을 바로잡는 어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변장을 하고 민간에 섞여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적발하기도 했으니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언더커버 수사관과도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문수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영조 임금의 명으로 경상도 일대의 민심과 관리들의 부정을 살피라는 것이었죠. 그는 평소처럼 관복을 벗어두고 평범한 나그네로 변장한 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산길과 들길을 지나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 하루를 묵어갈 곳을 찾던 그의 눈에 작은 기와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총각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히 틀어올렸고 옷도 검소했고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공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그네 분이시군요. 비도 오는데 이 누추한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겠습니까? 박문수는 고맙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총각은 더할 나위 없이 친절했습니다. 그는 박문수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가족은 없어?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총각은 잠시 눈빛이 흐려지더니 이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도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수님께서 홀로 살림을 꾸려오셨는데 그분도 이제는.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총각은 급한 일이 있다며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마을에 급한 일이 생겨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편히 쉬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젊은 총각은 몇 번이나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박문수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잠자리에 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깥 공기를 쐬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봄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은은한 달빛 아래 박문수는 마당을 거닐다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너무 자주 오면 위험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박문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이 집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과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상복을 벗어둔 채 비단 속옷 차림이었고 남자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박문수의 머릿속에 총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께서 홀로 살림을. 이 여인은 분명 총각이 말했던 형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도덕 기준으로 보자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부가 다른 남자와 사통하는 것은 형벌로도 다스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어사로서 또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대부로서 이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관복 안에 숨겨두었던 어사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담장을 넘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간악한 것들! 박문수의 외침과 함께 칼이 빛났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도망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칼을 맞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속였고 다른 한 사람은 타인의 가정을 무너뜨렸기에 그는 그것이 정의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안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두 사람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실감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일을 처단한 것이라지만 관직에 있는 자가 사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사였습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도덕적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총각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관청에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참 뒤 총각이 돌아왔습니다. 박문수는 그가 돌아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곧바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총각의 반응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놀란 듯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 박문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총각은 안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게도 충격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곧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박문수는 조용히 그를 뒤따랐습니다. 총각은 형수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떠나세요. 박문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수가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했지만 총각의 다음 행동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총각은 형수의 시신을 마치 이미 준비했다는 듯 깨끗한 수의로 갈아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피를 닦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는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곧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총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무슨 이유로? 총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많은 사람들이 형수님께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 끝까지 거절하셨지요. 그런데 어제 한 남자가 강제로 형수님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형수님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자와 함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감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연료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연료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관청에 정려를 청하여 연료비를 세웁시다. 모두가 동의했고 마을은 슬픔 속에서도 어떤 긍지로 가득 찼습니다. 박문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본 것은 분명 불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을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은 정절을 지킨 연료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관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총각은 박문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오사 어르신, 저희 형수는 진정 정절을 지키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희 가문이 부끄럽지 않게 정렬을 내려주시지요. 박문수는 놀랐습니다. 총각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사임을 알았소? 어르신의 품위와 언행이 평범한 나그네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밤에 칼을 차고 계셨지요. 총각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체념과 동시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형수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지금 이 총각은 그것을 정절을 지킨 연료의 죽음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실을 밝힌다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연료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가문의 이름도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 총각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박문수는 속았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도리어 부끄러워합니다. 그날 밤의 처단이 어쩌면 성급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와 함께 그는 관청에 보고를 올립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어귀에는 정절을 지킨 훌륭한 형수를 기리는 연료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순정하고 청결하며 오직 의리로 생을 마친 연료, 아무개의 형수.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떴습니다. 새로운 연료비가 세워진 것은 마을의 영광이었으니까요. 총각은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술을 붓고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연료의 미덕을 칭송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딸에게도 그런 정절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했고 또 어떤 이는 이제 이 마을이 전국의 이름을 알릴 것이라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무리만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거지들이었죠. 마을 외곽에는 5명 정도의 거지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치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칫집 앞에 섰지만 총각은 그들을 냉정하게 쫓아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시오. 이곳은 연료를 모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당신들 같은 더러운 거지들이 올 곳이 아니오. 거지들은 수치심과 분노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을 사람들인데 한 그릇 음식이라도 나눠주시오. 총각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놈들이 감히 연료비 잔치상 앞을 기웃거리다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매로 때릴 것이오. 거지들은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이 잠든 후 거지들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연료비 앞에 모여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갑자기 불을 지폈습니다. 순식간에 타오른 불길. 불길 속에서 돌비석은 금이 가고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새벽녘 마을 사람들이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연료비는 반으로 쪼개져 있었고 그 주변은 그을음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범인은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거지들이 모여 사는 움막 근처에서 화약 냄새가 난다고 제보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들을 붙잡아 마을 회관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침 머물고 있던 박문수에게 재판을 청했습니다. 박문수는 거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그대들이 연료비를 훼손했어. 가장 나이든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가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그 비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감히 연료를 모욕하다니. 하지만 박문수는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거짓말이요? 그때 총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 어르신, 더 이상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원한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엄히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노인장.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은 연료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무도 말하지 않을 뿐.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인정하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총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사 어르신, 그것은 정직한 비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요? 총각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지들을 박대한 것도 그들이 분노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무슨 뜻이요? 제가 감히 가짜 연료의 비석을 세운 이유는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선 가면이라도 진실처럼 믿게 만든 뒤 스스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습니다. 총각은 다시 말합니다. 저의 형수는 불행한 분이셨습니다. 형님과의 결혼은 부모님의 강요였고 형님은 그녀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형수님은 자유를 찾고 싶어 하셨지만 이 마을의 시선은 그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가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총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형수와 그 남자를 죽였을 때 당신은 그것을 형수가 정절을 지키다 자결한 것으로 꾸몄다는 말이요?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사님께서 그날 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만 형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위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진실이라 믿지 않을 겁니다. 정절이라는 말에 감탄만 하기보다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겠죠. 어쩌면 다음에는 불행한 여인을 향한 손가락질 대신 그녀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 총각이 벌인 일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회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 위선을 이용한 것. 그것은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어쩌면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박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밝히려 한 그대의 뜻은 이해하겠소. 하지만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소. 그대의 형수와 그 남자는 목숨을 잃었고 이 마을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소. 총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오늘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할 것이요. 그대는 이 마을을 떠나 3년간 떠돌아다니며 세상의 이치를 배우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마을을 위해 봉사하시오. 총각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거지들은 풀려났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너진 연료비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세우자는 의견과 그대로 두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반쯤 무너진 비석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이야기는 점차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짜 연료라는 이름의 설화는 단순한 조선시대 가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성의 정절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었던 수많은 억압과 침묵,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짓과 진실 사이를 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선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사회, 정해진 도덕 뒤에 숨은 욕망, 그 모든 것을 꿰뚫는 작은 지혜.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가치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더 많이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위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실보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쉽게 믿곤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 사회적 관습이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큰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일까요?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들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의 전설 이야기, 가짜 연려, 진실과 위선 사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옛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